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원작의 포후시 왕 4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곱사등이 포후시는 구경 카페에서 예술가들을 만나지만 그들은 그를 경멸한다. 포후시는 대학생 레체크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은밀한 지하실에 대해 얘기한다. 레체크는 민중을 외면한 예술가들의 행위를 비난한다. 포후시와 레체크는 말없이 클라인자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경찰관 옆을 지나칠 때 곱사등이는 레체크가 어두운 불신의 시선을 받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레체크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난 항상 대학생을 멍청하다고 여겼었지. 하지만 열광적으로 말하는 대학생의 못생기고 수척한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영혼의 자아가 포후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보게, 자네는 내가 자네에게 준 모든 보물에 대해 침묵을 지킬 권리가 없다네. 그 말을 끄집어내게나. 사람들은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포후시가 막 말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대학생은 몰다우 강을 가리켰다. 물결 위로 길을 잃은 빛들이 떠돌아다녔다. 저기 리뷰샤의 오래된 본성인 비시의 흐라드와 그 옆에 흐라드 신을 보세요. 그 신사들은 늘 과거로 도망치려 하면서 어째서 이러한 과거에는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난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에 지나지 않아요. 민중은 불안한 마음으로 오래되고 어색한 전통을 돌봅니다. 이 전통은 점점 더 흐릿한 모습으로 손자에서 손자로 전해지고 민중은 더 이상 고향의 생생한 풍요로움을 알지 못해요. 물론 민중과 보조를 함께하면서 새롭고 명확한 언어로 오래된 가치와 성스러운 위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이 위대한 신사들에게는 너무 굴욕적인 일이죠. 당신 말이 옳아요. 나도 가끔 그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어째서 이것은 그리거나 쓰면서 저건 그러지 않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고향 프라하를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어떤 작가도 나에게 그것에 관해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들이 스스로 말한다고 생각해요. 듣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요. 과거에 속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골목길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특히 도시 뒤편의 들판과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신도 보았을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들판은 서글픈 회색이죠. 나무들은 구부러져 있고 사람들의 등도 굽혀져 있습니다. 스미코브 뒤편의 야외에는 채석장이 있지요. 회색의 헐벗은 산에서 굴러떨어진 작은 자갈들이 밑에 있는 돌무더기에 쌓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입니다. 밑에서는 남자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회색의 돌들을 부수며 흐릿한 뿔테 안경에 비치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입니다. 곱사등이는 대학생의 시선이 심각하고 주의 깊게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알고는 정신을 차렸다. 난 다만 예술가들이 어째서 이러한 것을 그리거나 작품화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체코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슬프지요. 당신은
민중이 매우 슬프다고 믿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들은 증오도 일찍 배웁니다. 도처에 독일인들이 깔려 있거든요. 증오가 슬픔을 가져옵니다. 독일인들은 우리 땅에 진을 치고 있지만 땅을 둘러싸고 있을 뿐이지 우리 땅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서 있는 수많은 들판과 강들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노예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노예처럼이 아니라 참되고 자연스러운 아이들처럼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느껴야만 합니다. 그들 스스로 민중은 젊고 건강하니까 강해질 것이고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보우씨, 당신은 웅변가로군요. 보우 씨는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보였다. 사실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스스로에게 말을 시켰을 뿐이죠. 독일인들에 관한 것. 당신이 이성적이라면 당신에게는 아마도 민중이 한 번 더 필요하겠죠. 레체크는 매우 심각해 보였으며 침묵하고 있었다. 곱사등이는 매우 불안해졌다. 모르겠어요. 혹시 다를 수도 있겠죠. 레체크, 날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불쌍한 놈입니다. 오전에 나는 편집부에 가서 글을 써요. 저녁에는 어머니 곁에서 지내죠.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일요일에 프란체스카를 만나면 우리는 묘지에 가요. 난 이렇게 불쌍한 놈이랍니다. 그만해요, 보우씨. 당신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언제 한번 날 지하실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요. 일요일 아침, 보우 씨가 어떤 손님을 히로니무스 거리의 낡고 어두컴컴한 집에 지하실로 데려간 사실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밑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밑에서 나무를 치웠다. 레체크가 등불을 들고 비밀 통로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곱사등이는 선체로 그를 응시했다. 발소리가 멀리서 울리더니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보우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조심해요, 레체크! 더 이상 가지 마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등불이 그를 향해 환하게 비쳤다. 레체크가 훌쩍 뛰어넘어 그의 옆으로 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만족감 같은 것이 드러났다가 금세 사라졌다. 지하실 밑에서의 일은 매우 흥미로웠고 고맙게 생각해요. 거리로 나들이를 나온 무리들 사이로 얼마 후 보우시왕의 가련한 모습이 나타났다. 보우시왕이다! 이 지방에서는 모두 그를 알고 있었다. 오만불손한 젊은이들은 검은색 나들이 옷을 입었을 때 더욱 둥그렇고 흉측해 보이는 그의 등에 대고 보우시왕이라고 부르며 킥킥거렸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누군가에게 인생이란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대개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체코인들은 애국적이고 훌륭한 민족이고 불화하는 타의 주정을 불허하는 도시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는 소설가인 파테크를 알아보았다. 파테크! 보우씨는 누군가를 만났다는 기쁨에 사로잡혀 자신의 볼품없는 외모도 잊어버린 채 허락도 받지 않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이 탁월한 외모의 젊은 남자는 보우씨를 가리키는 말인 사고를 당한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이! 잠깐만! 그는 반대편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한 듯 보우씨가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훌쩍 뛰어가 버렸다.
곱사등이는 사람의 물결 속으로 도망친 파테크의 모습을 찾았다. 그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 순간 보우쉬의 얼굴에서 웃음의 흔적이 사라졌다. 그는 어깨를 아무렇게나 들썩이며 골목길로 꺾어들었다. 그곳엔 햇빛도 비치지 않았고 사람도 없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실내도의 아틀리에나 찾아가 볼까? 그가 그곳에 머무는 것은 언제나 용인되었다. 화가가 바쁠 경우 화집 하나를 들고 커다란 공간의 푸근한 구석으로 숨어들어가 몇 시간이고 그림들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 어딘가에서 한 조각의 비로드나 비단을 발견하면 화가는 그에게 그것을 기꺼이 선물했다. 그러면 그는 그 하잘것없는 물건을 들고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와, 멋지다, 보우씨! 그는 아이였을 때 독특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는 모습을 꿈꾸었다. 그는 학교 다닐 때 단지 빨간색 합창단 상의를 얻기 위해 대미사 때 복사로 일했다. 그러다 나중에 번쩍거리는 제복 때문에 군인이 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그는 이 검은색의 남루한 옷 이외에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으리라고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었다. 만일 프란치스카가 나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결혼식 때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옷을 맞추고 넓은 비로드 옷깃을 달 작정이었다. 언젠가는 그 시간이 올까? 지난 일요일에는 그녀를 기다렸지만 헛수고였지. 만일 오늘도 역시 그녀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공색한 묘지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든다. 삶이 소용돌이치는 곳과는 동떨어진 이 조용한 담장과 두 손을 포개고 그에게 기도를 올리는 밝은 색상의 천사들이 그의 마음에 든다. 그는 햇빛이 비치는 일요일을 지나 다른 어느 날을 들여다보았다. 대략 3년 전의 일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무덤 구덩이 주위에 서 있었다. 이 심각한 모임의 한가운데 백발의 키 작은 여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보우씨는 너무 놀랐다. 그의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이 불쌍한 자그마한 여자는 결혼 후 40년 동안 남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번도 울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이제야 해방감을 느끼면서 무의식적으로 한꺼번에 해치우듯 울음을 쏟아내는구나. 40년은 즉석에서 울어버릴 수 없는 세월이었다. 보우씨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두 팔이 자기에게로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금발의 젊은 여인이 그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매우 슬픈 눈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프란치스카의 슬픈 눈이었다. 보우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인 프란치스카의 손을 잡고 지나가자 기도문을 외던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저기 곱사등이와 함께 가는 여자 말이야. 그녀는 고인의 애인이었어. 그러나 보우씨는 그것을 듣지 못했다. 그녀가 손으로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좋은 남자야.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내 애인이야. 맞지? 그녀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오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일주일만 지나면 부활절 일요일이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이것이 그를 기쁨으로 충만시켰다. 보우시는 프란치스카와 결혼하는 꿈을 꾸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런데 어떤 젊은 처녀가 갑자기 프란치스카를 끌어안고 소리쳤다. 너에게 그를 넘겨줄 수 없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녀는 프란치스카의 여동생인 카롤라였다. 그는 이 금발 아가씨가 수녀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기쁨에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녹색의 목요일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 미소와 함께 그는 꿈도 꾸지 않고 아침까지 잠에 빠져들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원작의 보후시 왕 2부를 들으셨습니다. 릴케는 독일 현대시의 커다란 획을 그은 시인으로 평가받지만 시 외에도 수많은 산문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과 체험은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오늘은 작품들 속에 그의 삶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임종대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릴케만큼 여행을 많이 하는 작가도 드뭅니다. 독일 도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러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했습니다. 특히 북부 독일 워르프스베드에 있는 화가촌을 방문하여 젊은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20세기 초의 예술과 문학에 많은 영향을 준 인상주의 예술을 몸으로 접하게 되고 이때의 체험은 그의 시와 산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1897년 5월 12일 릴케는 뮌헨에서 14년 연상의 여인 루 살로메를 만납니다. 한때 니체와 연문을 뿌리기도 했던 살로메는 당시 기혼녀로서 이후 릴케의 삶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에 걸쳐 러시아 여행을 함께한 것도 러시아 태생인 살로메의 권유 덕분이었죠. 두 차례의 여행에서 그는 톨스토이를 만났습니다. 훗날 그는 러시아 여행에 관해서 나의 오늘이 있는 것은 러시아의 덕분이다. 나의 내면으로 항하는 길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내 본원의 일체가 그곳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로댕의 비서 생활도 했고 로댕론이라는 저서를 남긴 릴케는 화가나 조각가처럼 대상을 주시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사물화하는 기법을 로댕에게서 배웠으며 그것을 자신의 창작에 응용했습니다. 말테의 수기가 예컨대 그러한 노력의 소산이지요. 덴마크 귀족 가문 출신의 말테라는 청년이 파리에서 목도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든지 소년 시절에 고독하고 불안하고 불가사의했던 일에 대한 회상 따위는 릴케의 어린 시절의 체험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죠. 삶의 저편으로 두 편의 프라하 이야기, 마지막 사람들, 사랑하는 신 이야기 등과 같은 소설집에 실린 중단편 소설에서도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편의 프라하 이야기에 포함된 작품 보흑시왕도 그러한 작품이죠.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원작의 보후시 왕 2부를 마칩니다.